네,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물가도 높고 금리도 내려갈 줄 모르고 거기다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지면서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내년엔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싸워야 할 거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더욱 깊은 흉터를 남길 거라고 하는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2024년 경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찬바람 보니까 또 내년 경제 전망이 나왔죠. 매년 경제 전망서를 펴내는데 올해도 2024년 경제 전망 표지를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내년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정말 우려해야 될 해로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요. 네. 글로벌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는 한국 경제도 이미 경기 침체고 네. 고물가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경제도 그렇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는 24년이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국면이고 그리고 고물가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못한 국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우리가 내년에 이제 좀 힘겹게 싸워야 되는데 이 경제 전망서 펴낼 때 매년 뭐라 그러니까 핵심 단어 네.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올해의 키워드를 상흔점, 네. 상흔점, 뭐 상처점 이런 건데 네. 무슨 뜻입니까? 이 상흔점이라는 게. 매년 이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면서 네. 그 해를 무슨 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점? 왜냐하면 네. 그 점들을 2050년까지 모으면 이으면 선이 되니까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상처의 흔적.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상처,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처, 그 상처가 지워지고는 있어요. 네. 그러나 상처는 지워져도 흉터, 상처의 흔적이 남는 거죠. 그 상처의 흔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올해 전망서 펴낼 때는 그 점으로 할 때 네. 내핍점 그랬잖아요. 네네. 내핍점이라는 건 뭐 모두가 뭐 궁핍을 좀 견뎌낸다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된 거죠? 우리가? 예,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가 가난해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예. 2023년에 말 그대로 이 소득은 정체돼요. 명목 소득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제시해드리면요. 그래프를 한번 명목 볼까요? 소득은 정체되는데 실질 소득, 네. 물건을 살 수 있는 실질 소득은 줄어들어요. 명목이 저 파란색이고요. 네. 이 저 빨간색이 실질 소득인데 네. 근데 명목 소득은 유지될지 몰라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실질적으로 우리 2천만 가구가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요. 네. 제가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는 그 제시했던 숫자가 394만 원이었습니다. 394만 원. 네네. 네. 그리고 실질 기준으로는 367만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값이 지금 둘 다 줄어들어서 또 사실 가게가 가난해진 게 사실이고요. 더 힘들어지고 예, 어려워지네요. 가게가 가난해지면 네. 사실 가게의 소비 여력이 축소됐죠. 그러니까 기업도 판매 실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럼 가게와 기업이 소비 활동, 신규 투자 활동, 생산 활동 이게 줄어드는 국면이니까 정부도 세수가 위축되고 세출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가난해지는 해. 그래서 그런 가난해짐, 궁핍함을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네. 내핍점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를 지금 힘겹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처가 남아서 네. 흉터가 남아서 상흔점이라고 표현을 했다. 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앞부분을 지금의 시절을 뉴레이즘, 네. 새로운 뭐 정체, 네. 새로운 정체, 뉴레이즘, 뉴노멀 그런 겁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매우 비슷한 개념입니다. 뉴 레짐이라는 것은 새로운 체제가 된다 이런 새로운 뜻인데요. 체제. 예. 제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네. 어제와 같이 좀 많은 일정이 있을 때는 목소리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힘내십시오. 네,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목소리가 평생 간다면 이 목소리는 저의 뉴 레짐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그냥 2023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4년, 25년까지도 계속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하나의 새로운 체제로 고착화될 수 있겠구나. 고착화된다. 그래서 뉴 레짐, 새로운 체제가 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뉴 레짐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에 다른 영향을 줘요. 뉴 레짐 자체가. 뉴 레이즘이. 왜냐하면 고물가면 더 부담이 돼요. 실물 경제적으로. 고금리도 역시 기업이 경영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저성장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처럼 저성장이라고 생각하면 신규 사업 진출 더 안 하고 스타트업 육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착화된다는 것은 더 강하게 고착화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일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뉴 레이즘이 고착화되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깨트려서 뭔가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럼 첫 번째 나온 고물가, 올해 뭐 미국의 물가가 조금 잡힐 듯 하던데 내년에 물가가 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좀 이른바 연착륙, 저게 물가도 조금 잡히고 성장도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연착륙이 안 되고 저렇게 뉴 레이즘이 된다고 우려하십니까? 물가 부분에서? 네, 말씀드리면 2023년에 해결해야 쓸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분명히 해결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해결하지 못하고 목표하는 물가 2%라는 타겟에 이루지 못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있는데요. 2024년에는 그 물가 상승률이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목표하는 수준, 2%라는 목표 수준까지는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의 흐름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사실 올 한 해는 세계 경제가 전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경쟁적으로 공격적으로 인상한 해였는데 뭐 올해 전망서에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예측을 했었잖아요. 실제 금리 인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금리?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거나 있다면 한두 차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없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이 세계에 드리워진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숙제가 바로 중동 전쟁이에요. 중동 전쟁이 얼마나 확전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상단으로는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고 그것은 다시 이 물가를 자극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하는 24년에도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나리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상수화해서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상태라면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24년 4분기 정도가 돼야 2%의 목표 수준에 부합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4분기 정도 돼야 목표 수준 2%.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러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월별 기준으로도 2% 밑으로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서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제로 말씀드리면 24년 4분기 정도에나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 많으면 두 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가 악화되지 않고 현재의 수준으로 통제가 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4분기 정도에 한 번이나 두 차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있어도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겁니다. 고금리가 이제 유지된다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고물가의 뉴 레이즘에서 중요한 게 개인의 자산 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러면 돈을 굴려야 되나? 우선 증시 올해 증시 조금 부진했는데 올해 전망서에서 뭐 부진한다고 전망을 하셨고 맞습니다. 지금 뭐 2,500선 코스피가 2,500선을 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은 한 해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 코스피는? 제가 23년 전망할 때 주식시장은 22년 10월이 저점이고 23년은 반등은 하지만 2,500선 언저리에
맴돌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예, 그러네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2024년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의 인하가 24년 4분기 정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24년 2분기 정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물론 네. 중동 전쟁과 국제 유가와 물가의 흐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경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도 가늠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전제로 말씀드리면 네. 24년 2분기 정도가 되면 기준금리 인하가 곧 시작되겠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겁니다. 내년 2분기 정도 그렇죠. 되면 네. 그러면 그런 시점에는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뉴 레이짐의 시대에 실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계속 하방 압력을 주는데 네.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다릅니다. 아. 이것을 이미 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네. 2020년에 The gap between Main Street and Wall Street. 메인 스트리트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큰 격차, 그 완전히 차이 벌어져 있을 벌어진다. 것이다. 실제 우리는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2020년 팬데믹 때 그때 실물 경제는 무너졌죠. 경제 위기 왔었죠. 네. 근데 자산 시장, 자본 시장은 상당히 그때 급등했었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역시 2022년으로 돌아와 보면 실물 경제는 나름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2023년 올해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경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런데 2022년보다는 좋은 거예요. 집값마저도 이미 23년 중반쯤부터 네. 상승 반전한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실물 경제가 계속 침체가 온다라고 해서 주가 침체랑 같은 거야. 주식 침체랑 같은 거야. 혹은 뭐 부동산 침체랑 같은 거야. 네. 이렇게 가정하지 마시고 예. 이 시장을 보는 건 가격을 우리 판단하는 것이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공급을 봐야 되는데 그 수요는 분명 돈의 이동일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의 유입이 된다. 그건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관찰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 그 심리. 네. 아마도 기준금리 인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 이 2022년에 주가가 무너졌었던 것은 사실은 공포감입니다. 그렇군요. 그때의 금리보다 지금의 금리가 더 높은데도 네. 그때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집중됐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역시 그런 견지로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좀 구분해서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2분기 정도에 좀 높아질 거다는 것이 상당히 증시에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아까 이제 집값 상승 반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부동산 시장 실제로 조금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회복세가 내년에도 조금 계속 이어질까요?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23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할 때도 네. 23년 중반까지는 집값이 조정되다가 중반부터 상승 반전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값의 흐름도 마찬가지 이 경기랑 같이 맞물려 가요. 그런데 엇박자가 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 굉장히 재밌게도 이미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영국과 같은 주요 서방 국가들은 우리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도입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보다도 더 높은 물가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물가를 만난 나라가 더 높은 금리를 도입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미 지난 5월부터 집값이 상승 반전하기 시작해서요.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승 반전에서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실물 경제적인 현상과 자산 시장의 흐름이 달리 움직인다라는 것을 좀 전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4년 자산 시장의 경우에도 네. 인플레가 계속 유지돼요. 되고 그리고 집값만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인플레 현상 속에서 네.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집값 하락보다 더 강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가정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기회 비용을 고려해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의 상승세가 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상승 반전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상승 반전에서 상승 반전한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하진 않아요. 여전히 상승세가 강하지 않다. 네, 예. 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이게 강한 상승세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흐름, 그러니까 미진한 어떤 회복세, 그러니까 미진한 상승세, 네. 그런 강보합에 가까운 집값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내년에 판단하고 부동산 있습니다. 시장은 강보합, 미진한 상승. 혹시 뭐 그런 미진한 상승세 속에 뭔가 좀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특징적인 것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 예. 하락세가 가장 강했던 지점,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강하게 떨어지고 지난주 대비 강하게 떨어지는 예. 그런 지점이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2022년 10월 10월 11월입니다. 11월, 작년 10월 11월이네요. 이 지점이 정확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점입니다. 그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금리입니다. 아직도 높은 금리지만 그 고점보단 떨어진 거예요. 같이 갑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10월, 11월에 다시 올라가요. 예. 올라가니까 상승세가 좀 더 꺾일 겁니다. 강한 상승세는 어려울 겁니다. 예. 살포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흐름이 24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고 전제했을 때 나홀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세를 저는 전망하진 않지만 미약한 상승 흐름은 유지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살포시 반등하는 지점 10월, 11월이 다시 고점을 맞이하는데 역시 22년 10월에 그 전고점을 갱신하진 않을 것이고 네. 그 지점에서 맴돌 것이다. 역시 집값의 등락률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작년에 올해 전망할 때는 자산운용 차원에서 개인들에게 뭐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 뭐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안을 네. 하셨는데 내년에는 자산운용이 어떤 자산운용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보유를 24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까지도 역시 현금 보유로 이 현금은 저축, 금융 시스템에 넣는 방식인 겁니다. 예. 저축 수익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24년 중반쯤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때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밖에 나머지 자산관리 전략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많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24년 경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